변동금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 여기 들어가기 전에 옆에 가면 그 예제 하나 있죠. 예제 315페이지에. 거기 보면 자 1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원금 균등 사업 방식과 원리금 균등 사업 방식의 1회차 월 불이백은 동일하다라고 돼 있죠. 동일해야 안 해요? 틀리잖아요. 그죠? 이자만 같잖아요. 첫 번째 이자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물어보는 과정에서 얘들도 같이 항상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가 좀 돼줘야 돼요. 그죠? 고정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아까 그림으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만기 때까지 뭐가 동일해요. 이자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이죠. 이게 기간이라고 그랬을 때요. 대출 기간이 몇 년이고 10년. 만약에 대출 시점에서 대출하는 시점에서 이자율이 정해졌을 때 이게 만기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게 무슨 금리다? 그게 고정금리예요. 동일한 이자를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대신에 변동금리는 초기 이자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거 변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서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몇 프로의 이자만큼 상환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 이제 고정금리는요. 저당 기간 동안에 고정된 이자를 적용하는 저당대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뭐 배웠냐면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있죠. 약정금리가 있고 시장금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약정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어느 게 클 때 우리는 조기 상환한다고 그랬어요. 에? 시장을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약 당시 정한 뭐예요? 이게 약정 이자율이라고요. 그죠? 예. 얘가 시장 이자율은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비싼 이자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입자가 뭐를 해요? 조기 상환하는 거예요. 조기 상환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정 금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약정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높으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러면 차입자는 조기 상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거기 남아있는 대로요.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기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차입자가 불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차입자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조기 상환하는 거죠. 그래서 약정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을 때는 조기 상환할 유인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출제할 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대출 기간은 고정금리로 대출할 경우에는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경우보다 초기 금리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이제 미출칙을 기억하는 거죠. 가끔 그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 조정주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고정금리는 조정주기가 상당히 긴 편인 거예요. 그죠? 이게 만기 때까지가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변동금리는 어떻게 돼요? 조정을 하죠. 조정을. 그러면 그 밑에 가면은 변동금리가 있어요. 그죠? 변동금리는 반대로 기간에 따라서 있죠. 요 금리가 어떻게 돼요? 조정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게 무슨 금리다? 그게 변동금리인 거예요. 이 변동금리는 대출 이자율이 기준금리하고 무슨 금리? 가산금리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요 가산금리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은행의 입장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있죠. 그 다음에 대출자에 대한 차입자에 뭐가 있겠어요? 신용. 그 다음에 관리 비용. 은행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반영한 게 무슨 금리다? 가산금리인 거예요. 이거는 대출을 정하는 시점에서 한번 정해지면 만기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대금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용이 좋으면 이 금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은행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떨 때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해 놓고 빌려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기준금리잖아요. 요 기준금리라는 애가 일정한 기간마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얘는 고정이고 뭐만 조정이 된다? 여기 있는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요 기준금리를 쓸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CD 있죠. CD 유통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얘가 91일물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이 있죠. 이길서부터 금리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예금 증서 있죠? 증서.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서류 얘기할 때 예금 증서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그 통장이에요, 통장.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장은 기명식이죠.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얘가 처음에 말 들을 때 이게 무기명이라고요. 이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은행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은행도 돈을 조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돈을 빌릴 수도 없잖아요. 은행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얘네도 일반인 같으면 차용증을 써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발행하는 증서인 거예요. 그죠? 대신에 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인데 이거 만약에 1,000만 원 정도를 해서 CD 발행하잖아요. 그죠? 예, 1,000만 원을 발행하게 됐을 때 여기에서 뭐를 지급하냐면 선이자를 공제를 해요. 선이자를. 그러면 이게 실상은 요 1,000만 원짜리 CD를 팔면은 만약에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하자고. 10% 너무 센 거예요? 5%라고 가정하자고요. 1000에 5%면 얼마겠어요? 1000에 5%면 50만 원이니까요. 50만 원. 그러면 5%가 50만 원이면 요 50만 원을 공제한 투자자에게는 얼마만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950만 원을 빌려오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은 이 통장에 있는 금액대로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무기명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뇌물 주던 방법으로 많이 쓰인 거예요. 이 CD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CD를 기준금리로 썼는데 문제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필요한 게 100이라고 그러면 CD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 한 10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얘가 비중이 크질 않잖아요. 그런데도 얘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유럽에 리버 금리를 따가지고 코리버라고 한번 도입을 했었어요. 근데 걔가 별 시장에서의 반향이 없어서 새로 등장시킨 게 이거예요. 코픽스 아시죠? 네? 참고로 보시면 은행에서도 만약에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 운영에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겠죠. 돈. 그 은행은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겠어요? 돈을. 상품을 파는 거예요. 예금 상품, 적금 상품, 이런 CD 이런 걸 파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소비자들이 샀잖아요. 그죠? 그럼 소비자들이 샀다는 얘기는 거기다 예금을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냥 예금을 넣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소비자에게 그 상품을 팔아서 돈을 빌려오는 거라고요. 그럼 빌려오는 대가로 뭐를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비용을 기준으로 금리로 삼으려고 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C라고 하는 게 이게 코스트예요. 코스트. 비용을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시중에 한 9개 은행이 우리들이 평균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네, 그 비용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은행연합회로 보내면 은행연합회에서 그거를 취합을 해서 평균적인 자금 조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지수로 표시를 해서 매달 15일 날 발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 얘가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의 이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통상 6개월하고 12개월짜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변동금리는 기준금리하고 무슨 금리의 합으로 돼 있다? 가산금리. 근데 뭐를 일정한 기간마다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기준금리를. 얘는 대출 실행 시점에 정하면 이게 만기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마다 우리는 뭐를 조정한다?
근데 얘들이 여기 있는 CD라든가 여기 있는 코픽스라는 것은 이건 기준금리지 얘네가 대출 이자율이 아닌 거예요. 예? 이게 시험에서 출제자들도 그거를 실수해가지고 얘네들을 대출금리라고 써가지고 이신청 들어가서 복수정답 처리한 적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변동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은요. 이자율 변동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융자 방법으로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15쪽에 가면 거기 중간에 박스 있죠.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무슨 금리로? 가산금리로. 그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대출 이자율은 예금금리 플러스 그 마진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 얘기예요. 가산금리가 가산금리의 구성이 은행의 영업이익과 그죠? 그 다음에 차입자의 신용과 자기들이 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포함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은행마다 틀려요. 가산금리는. 그리고 지점마다도 틀려요. 지점장에 의해서도 이게 적용하는 룰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조정은 뭐를 조정한다는 얘기야.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얘는 몇 개월마다 조정하겠어요. CD 같으면 3개월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6, 9, 12 그러면 3개월 단위로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장 상황을 그때그때 반영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 변한 것만큼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없다. 전가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죠? 신속하게 누구에게 전가할 수 있으니까.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픽스라는 것도요. 이게 신규 취급이 있고요. 잔액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15쪽에 가면요. 거기 금리 상한 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있죠. 315쪽에 맨 상단에 이 시험에 나온 지문인데 거기 보면 인터레스트 캡이라고 돼 있죠. 그 캡이라는 의미가 모자를 씌운다는 얘기예요. 이 금리를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올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미국 애들이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도 어떻게 돼요? 올렸다고요. 그죠? 올렸는데 얼마 올렸냐면 0.25%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그죠? 금리의 조정은 퍼센트포인트로 표현을 해요. 퍼센트로 얘기하지 않고. 이게 0.25%포인트만 올려도요.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죠. 그렇잖아요? 이것만 해도 한 4조 정도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그러면 1%포인트를 조정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1% 1,400조 1%면 얼마겠어요? 14조에 14조. 14조가 이자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계소득은 일정한데 이자의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기가 더욱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금리가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1%포인트씩 조정하는 건 없고요. 0.25%포인트씩 조정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미국의 연방준비 그 위원장이었던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금리를 조정할 때 항상 요 크기로 조정해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거 이상으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한을 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이상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모자를 씌운다는 의미에서 인터레스트 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누가 유리하겠어요? 차입자가. 상한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고정금리랑 달리 변동금리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상환할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요. 3개월 단위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액의 크기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잔고를 얼마를 유지해야 될지를 잘 모르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변동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의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고 장래의 저당 지불액을 사전에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채무 이행을 위한 가계 예산의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정리하시면 구별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정하고 이제 변동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표를 가지고 자꾸 이제 하시다 보면 아까 우리가 표로 그렸던 것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 보시면은 조금씩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318페이지 가시게 되면 1번에 주택저당 대출 방식 중에 문제 하나 있죠. 중요 기출문제. 거기 1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대출 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의 원리금보다 많다. 원금이 많아요? 원리금이 많아요?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응? 아니 원금이 많을 거 아니에요. 원금이. 그죠? 아니 그거 우리가 이제 표로 계속 해야 돼요. 자 옆에 2번 가보세요. 2번 가시면 박스 있죠. 박스에 기억에 가면 뭐라고 해놨냐면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보다 크다라고 해놨죠. 첫해 상환은 어느 게 커요? 원금이 크잖아요. 그럼 기억이 틀렸죠. 그러면 기억이 들어간 애들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빼버려야 돼요. 그죠? 그럼 남는 게 4번하고 5번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네 차이가 니은이냐 디귿이냐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죠? 근데 디귿에 갔더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개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그러죠. 아까 우리가 원금 균등이 무슨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체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체감식. 이게 답이 5번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비슷한 표현을 계속 쓴다 안 쓴다. 계속 쓰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딱 이해를 하면 빨리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면 그냥 틀린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문장이 바뀌는데 앞에 수식되는 게. 그러니까 괜찮아요. 또 하다 보면 뭐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죠? 간단한 거 줘요. 간단한 거. 어려운 거 안 줘요. 여기. 그죠? 어려운 거 안 줘요. 나중에 제가 장담하는데 한 내년 여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풀었던 문제 있죠. 그때 여러분들 그게 아주 되게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왜 이런 걸 갖고도 답을 못 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시면 무난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잘 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323페이지 있죠. 거기 계산 문제 있죠. 2회차에 상환에 되는 원리금 물어본 거죠. 그런데 2억 원인데 기간이 몇 년이에요? 20년이잖아요. 예, 2억을 2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1,00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암산으로 1,000만 원. 그죠? 뭐 2억에 5%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2억에 5천만 원. 그럼 첫해 상환할 때는 원금 1,000만 원, 이자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2회차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자율이 5%잖아요. 1,000에 5%면 얼마예요? 50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이자가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 2회차는 1,950인 거예요. 이게 암산이라고요. 암산. 네? 조금 아까 제가 그 요령 얘기했었죠. 원금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융자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20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원금이 얼마 나와요? 1,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이게 0, 1, 뭐 첫 해가 이제 원금이 1,000만 원이고 이자가 들어가면 2억에 이자가 5%잖아요. 그죠? 2억에 5%면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러면 1회차 때는 원리금이 2,000이라고요. 그죠?
그 2회차 될 때 원금은 균등하니까 얘가 100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5%니까 1000에 5%면 얼마? 50.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50 빼면 950 아니에요. 그럼 얘가 1950이잖아요. 그런 요령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2회차 정도는 그냥 암산으로 가는 거예요. 요령만 알면. 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금액 줄어드는 거는 원금을 구하고 난 다음에 원금에다 요 이자율 있죠. 에? 요거 계산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만큼 빼면 돼요. 그 여기서 50만 원씩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씩? 50만 원씩. 그럼 3회차가 되면 2회차가 3회차가 되면 얼마 되겠어요? 이게 2회차고. 얘는 그대로 1000이고 얘는 900. 그다음에 850, 8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50만 원씩. 그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324페이지에 저당 유동화라고 있어요. 거기도 별표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개념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이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개념은요.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저당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해서 신용창취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입자가 있고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농협이 있었을 때 이 사람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줬어요. 융자를. 그럼 융자를 해주면 은행은 여기에다가 뭐를 설정하겠어요?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 저당권은 현금이 아니라 채권이잖아요. 그죠? 차입자는 이 물건에 관해서 뭐를 갖고 있어요?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행 민법상에서는 이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네요. 민법에서는. 응? 민법에서는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안 한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된다고요. 민법에서는. 물건은 본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법을 새로 만든 거예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만든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기업이나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저당권을 뭐가 가능하도록 매매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저당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채권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는 뭐를 발행해서 현금화라는 얘기냐면 증권을 발행해서 현금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하고 증권화를 같은 개념으로 봐요. 현금화 시킬 때 뭐를 발행해서 증권을 발행을 해서 현금화 시키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택금융공사 아시죠? 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보금자리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네가 직접. 그래서 얘네는 시중은행에다가 위탁 판매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보금자리론 상품을 이 차입자에게 뭘 하겠어요? 판매할 거 아니에요. 그럼 판매하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저당권이 있죠. 이 저당권의 기초에서 이거를 투자자에게 이 증권을 발행을 해요. 이 증권을 발행을 하면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현금을 가지고 보금자리론 대출을 하게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결국은 이 저당권이 흘러 들어가서 얘가 뭐가 발행이 돼서 증권이 발행이 돼서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이 저당권이 뭐가 가능하도록 매매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한 것은 이 법률에 의한 거예요. 자산이동하는 법률. 그러면 이 저당이라는 것이 유동화가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저당권에 보면은 개념에 보면 기억이 이게 있죠. 부동산 자금을 대출해준 1차 금융기관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부동산 저당권을 양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금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즉 저당채권을 현금화하는 금융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저당 유동화는 주택금융, 기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요.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요. 거기 포인트가 한정된 재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는 많은 재원으로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줘야겠는데 한 1,000억을 조성을 했어요. 1,000억을 가지고 1인당 1억씩 빌려줬어요. 그러면 농협의 입장에서는 저당권이 1,000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1,000억을 가지고 1인당 1억씩 빌려줬으면 1억짜리 저당권 1,000개가 생기잖아요. 근데 얘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이쪽으로 팔았어요. 그럼 다시 현금이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사람이 1,000명에게 또 1억씩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주면 또 저당권 1,000개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팔면 현금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정된 재원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제도예요. 이 자체가 이론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론으로는. 그죠? 근데 현재는 이 상품이 잘 안 팔려요. 안 팔린 이유가 뭐냐면 은행도 대출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네들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판매하면은 얘네는 판매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상품을 팔면 대출 이자를 받죠. 그러니까는 굳이 얘네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대출해주고 갖고 있는 저당권을 굳이 팔 필요도 없죠. 갖고 있는 게 수익이 더 좋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보금자리론의 이자도 싼 편은 아니에요. 이자가 비싼 편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중산층 이하의 서민층은 그림의 떡이에요. 저걸 세장 30년까지 대출해준다 치더라도 저게 한 3억 정도 융자 받으면 매달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있죠. 그게 한 2, 30만 원씩 되는데 알기 쉽게 해서 월세 120, 30만 원을 갖다가 한 30년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계소득이 한 500, 한 달에 한 500만 원 되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400만 원이라고 해도 자기 수익의 4분의 1 갖다가 저걸 내야 되니까 가계 유지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조금 더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정부가 금융상의 지원을 해줘야 돼요. 결국은 주택금융공사가 정부 출연기관이니까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낮춰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그렇게 활성화는 안 돼 있어요. 근데 거기 2번에 가면 저당 유동화의 전제라고 돼 있죠. 저당이 유동화되기 위해서는요. 자금이 계속해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 투자자에서부터 이쪽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야 돼요. 시장으로. 그래야지만 여기서 대출을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죠. 요거 수익률이 얘도 증권이잖아요. 이게 수익증권이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수익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익률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충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많은 투자자들은 다 높은 수익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서 얘네한테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조달을 하면은 이 차입자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또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운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발행기관의 신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발행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혹시 이거 코모코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모코라고? 얘 전신이 코모코예요. 근데 얘는 민간기관이었다고요. 민간기관이니까 이 투자자가 봤을 때는 리스크가 있죠.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리스크가 크면은 이게 높아져요. 그러면 비싼 이자 주고 돈을 빌려와서 운영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얘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합쳐가지고 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누가 만들었겠어요? 우리나라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공동 주최한 거예요. 금융공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발행하는 요 증권이 있죠. 요 증권에 대해서는 누가 지급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 얘는 안전한 애잖아요. 얘가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아요. 원금 지급이 보장이 된다고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그만큼 적죠. 그러면 요구하는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와서 운영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가 설립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비싼 이자 주고 돈을 빌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은 이 증권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요구하냐면 국채보다는 조금 높고 회사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더라도 만족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정도의 수익률이면 충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금이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아요. 나중에 또 여기가 해요. 하니까. 지금 이제 이런 구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한 번에 들어서 요즘 학원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듣고 돌아서면 잊어먹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 것도 같은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아주 뭐 그냥 깔끔하대요. 그죠? 모든 게 신선하게 느껴진대요. 그거는 다 똑같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받아줘야 돼요. 우리의 기억력은 예전만 못한 거예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고총각이 있더라도 고총각도 한 이틀 이상 안 보면은 쟤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선입견을 봤을 때 쟤는 젊으니까 기억력이 오래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왜 돌아서면 잊어먹는다 그러잖아요.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책을 이렇게 볼 때는 알 것 같은데 고개를 드는 순간 까먹는데요. 그죠? 가장 그 찰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조금 더. 그걸 자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나아요. 그죠? 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만 모르는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하다 중간에 다 물어봤어요. 일일이. 이해되냐고. 태반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정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정 관리만. 그러니까 저기 뒤에서 볼 때는 앞에서 고개는 계속 끄덕거리고 있고 뭔가 대답도 나오는 것 같으니까 나만 안 되나? 그게 아니라 선생하고 눈이 마주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고개를 가로저을 수는 없으니까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들었는데 아니 이해가 당연히 안 되죠. 뭐 처음 보는 것 같고 뭐 얘기하는데 얘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주택금융공사도 오늘 들을 수도 있는데 고총각 얘 들어본 적 있어? 주택금융 들어봤어? 들었죠? 아니 저 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도 선생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고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이제 다음에 또 돌아왔을 때 이걸 또 해요. 그럼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요. 어디선가 본 것도 같은데 그래서 여전히 이해는 안 돼요. 그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 때 또 하는 거예요. 야, 쟤는 그래도 맞아. 제가 그때 한번 그랬던 것도 같아. 그리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이러고 계속. 그러다 보면 제목을 보면 얘들이 뭐다 이런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 중개사 시험은 반복 학습이에요. 회독 싸움인 거예요. 누가 더 열심히 한 번 더 보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나가는 분량이 크다고요. 1월 달부터 그래요, 특히.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치명상인 거예요, 그게. 어쨌든 간에 대신에 6시험은 맞을 수 있어요. 6점 맞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6점 맞을 수 있어요. 6점을 안 맞는 게 성격 이상한 사람이죠. 지금 현대 왜 안 맞겠어요, 그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죠? 어쨌든 1월 달부터는 이건 조금 더 빡세게 가는 거예요. 1월 달부터는. 그죠? 자료도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1월 2일부터 열심히 한다며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니은에 이렇게 돼 있죠. 저당담보증권을 구입할 때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은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할 때보다는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요 투자자 있죠. 요 투자자가 만약에 삼성생명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요 삼성생명은 여기 있는 이 농협이 있죠. 농협이나 다른 은행으로부터 직접 저당권을 사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들일 수 있어요. 농협하고도 거래할 수도 있고 신한하고도 거래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사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얘네가 이걸 사들였다는 얘기는 이 저당권에 관한 권리가 투자자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현금을 받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차입자 있죠. 얘가 그냥 계속 편안하게 그냥 원리금 상환이 꾸준히 들어오면 좋은데 얘가 채무 불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그 관리를 다 얘가 해야 돼요. 얘가. 그럼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구를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시중에 뭐 여러 은행에서 발행하는 저당권을 여기서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니까 얘는 누구하고만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하고만. 그러면 얘네가 조기 상환하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처리해 주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가. 그러면 대신에 얘는 얘한테 뭐를 줘야 돼요.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은 직접 사는 것보다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양가로 2번에 가면 저당 유동화의 구조라고 돼 있죠. 거기도 별표하는 거예요. 저당 유동화의 구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실상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본적인 거 다 해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그 구조를 하는 건데 요렇게 요 차입자 있죠. 차입자하고 이게 농협 같은 시중 금융기관이 있죠. 네. 요 둘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1차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주택담보대출 있죠. 또 주택자금 요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몇 차? 1차인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거 아니에요. 네,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몇 차 시장이라 한다? 1차.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저당권 있죠. 저당권. 이 저당권은 그냥 설정이 되는 게 아니죠. 뭐를 해줘야지만 설정이 돼요. 대출을 해줘야만. 대출을 해주면 저당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시장이 저당권의 발행시장이라고요. 또는 저당권의 형성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들어지는 시장이 몇 차? 그게 1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당권의 무슨 시장이자 발행시장이자 저당권의 무슨 시장이다? 형성시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행에서 저당권 어떻게 설정하겠어요? 저당권. 그냥 설정하지는 없죠. 뭐를 해야지만 저당권 설정이 돼요. 대출을 해줘야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거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당권이 만들어진다고요. 그 시장이 몇 차? 1차, 1차. 그죠? 그래서 거기 324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돼 있죠. 저당 유도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시장이 몇 차? 1차. 그리고 거기 325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가면 디귿 있죠. 1차 저당 대출자들은요.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할 수도 있고 자금에 여유가 없을 때는 2차 시장에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얘네가 갖고 있는 게 수익은 더 좋아요. 수익은 더 좋은데 만약에 얘네가 유동성 문제에 걸리잖아요. 현금이 부족하면 팔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예. 팔면은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이 저당권을 2차 시장에다가 판매할 때 얻는 이익이 있죠. 이익이라는 게 뭐는 높일 수가 있고 뭐는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낮출 수 있다고요. 2차 시장으로 넘김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을. 자,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해 드렸는데 농협에서는 이 사람에게 대출해 주려고 그러면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고객들로부터 뭐를 받아요? 예금을. 그런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장기로 운영하잖아요. 그럼 기간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돈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잖아요. 현금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팔면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유동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유동성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현금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돈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지급 불이행이나 이런 리스크가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거를 팔면서. 응?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를 가게 되면요. 2차 시장 있죠. 2차 시장은 여기 있는 유동화 중개기관 주택금융공사하고 이렇게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몇 차? 2차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2차를 보면은 자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들 사이에 기존의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을 몇 차라고 그런다? 2차 저당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은 저당 대출 기관이라고 그랬을 때 가로 열고 1차 금융기관이라고 해놨죠. 네, 1차 말고 그냥 2차. 거기 2차 저당 시장에 가면은 기업의 저당 대출 기관이라고 있잖아요. 네, 가로 열고 1차 금융기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2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그래서 이 2차 시장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들이 없으면 이게 유동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는요. 시중은행으로부터 사들인 이 저당권을 가지고 저당후를 형성해요. 이 훌이라는 게 뭐냐면 집합이에요. 집합. 그죠? 여기 있는 주택금융공사는 농협 하나의 지점하고만 거래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시중에 여러 은행 여러 개 지점하고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들 중에
지역별, 만기별, 금액별 이런 상품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 요들 중에서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을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왜 이게 틀려 있냐면은 지역에 따라서 똑같은 만약에 대부 비율을 60%를 주더라도 주택 가치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융자 금액이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비슷한 상품 하나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파는 거다. 투자에게 파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2차 시장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저당이 유동화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여기서는 주택 수요자가 있고 1차 금융기관이 있고 뒤로 가면 증권의 투자자가 있고 국가 정책적인 효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중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325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거기 하면은 1차 금융기관이라고 돼 있죠. 자, 주택금융기관은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해서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금 아까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반복적인 유동화 과정을 통해서 주택 수요자들에게 자금을 무한히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위험 자산인 대출 채권을 매각해서 안전한 자산이 현금 비율을 높이면 BIS 비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매각을 할 때 올릴 수 있는 요게 제고한다는 얘기는 높인다는 얘기예요. BIS 비율을. 그러니까 BIS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얘기를 해요. 거기 하단에 가면 해설이 있어요. 해설에 가면 BIS 비율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BIS 비율은요. 위험 가중자산분의 자기자본에 대한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한 건데 이 BIS 비율이 통상 몇 프로 정도 얘기하냐면요. 한 8% 얘기해요. 이 8%라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IMF 겪었던 때 아시죠? 그때 IMF가 권고사항이에요. 8%가. 이게. 그러면 이 BIS 비율을 몇 프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8%. 그러니까 전체 자산이 100이면 100 중에서는 최소한 8% 정도는 내 자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면 위험 가중자산은 줄이고 자기 자본을 늘리면 이 비율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저당권 있죠. 이 저당권이라는 게 만기가 10년 이상의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가 돈을 빌려주면 최소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채권이니까 얘가 위험 가중자산이라고요. 이 저당권이. 근데 이 저당권을 갖다가 어디로 파는 거예요? 일로. 팔아버리면 저당권에 가지고 있는 보유량은 줄어들겠죠. 대신에 판 것만큼 뭐가 들어와요? 현금이 들어오니까 자기 자본의 크기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험 가중자산은 줄이고 뭐는 들어오니까 현금은 들어오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참고로 그래서 12월이 되면 은행에서 융자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맞추려고. 뭐가 있어야 되니까.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에서는 12월 한 중순 한 이맘때 정도가 되면은 대출 승인이 안 떨어졌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신청을 벌써 했는데 나온다 12월 중순 딱 넘어가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온 다음에 1월 초가 되면 나와요. 이제 저 비율에 대한 기준이 끝났으니까. 연말이 되면 저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죠? 용어가. 지금 얼굴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지? 쟤들도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험 자산인 대출 채권을 매각해서 안전한 자산이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이면 BIS 비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표정은 밝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1차 시장이 있고 무슨 시장이 있다. 2차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장은 저당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에요. 대출했으니까 이거를 유통시키는 시장은 몇 차? 2차라는 거죠.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 정도만.
일부러 여기 가면서 지금 천천히 가면서 용어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또 얘기해 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것도 이제 확인을 해 보는 거죠. 어디까지 기초적인 게 이제 되시는 건지 확인을 해야. 그 옆에 가시면 327페이지에 저당 유동화 증권이라고 있죠. 거기 하면 저당 담보 증권이라고 있죠. 걔들도 별표는 일단 하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를 넘기시게 되면요. 이 종류가 나와요. 종류가 보면 거기 뭐 MBB, MPTS, MPTB, CMO 뭐 이런 애들 나오죠. 예. 예, 이건 나중에 우리가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 물어본 애들은 제한적이에요. 그거 몇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얘들이에요. 얘들 별로 안 좋아해요. 얘들.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쓱 봐서 뭔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버리려고 그런다고요. 안 버려도 돼요.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령에서 정리해 드리니까.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330페이지에 가면 양가로 이번에 자산담보증권이라고 있죠. 어셋백 슈큐리티라고 해서 자산담보증권이 있는데 얘네 거기 18회, 19회, 21회, 22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단독으로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지문으로 활용한 거예요. 지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의 지문이냐면 그 밑에 하단에 가면 예제 있죠. 예제 가면 1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증권은 제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산유동화 제도 안에 주택자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이거 하는 것에서도 지금 표정이 안 좋은데 지금 자산유동화 제도하고 주택자당 채권 유동화 제도를 한 번에 쭉 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버리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오늘 한 것 중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요. 아까 저당 상환 방법이 있죠. 원금균 등 원리금균 등에 대한 비교하고 고정이자라고 저당 변동이자에 대한 것 있죠. 네, 그것만 이번에 해도 훌륭하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문제 몇 개 맞는 거예요? 하나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 우리 두 번째 문제를 받기 위해서 337페이지 가보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돼 있죠. 리츠라고 거기 별표 하셔야 돼요. 별표 337페이지에 자 별표하신 분들은 나가서 잠깐 쉬었다 들어오셔도 돼요. 그죠?